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박정희 정부의 등장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정부의 등장은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박정희 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집권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공화국, 즉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 기간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제4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직후인 1960년 4월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승만 정부가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집권을 연장하자 국민들의 비판은 점차 확산되어 갔습니다. 제4대 정부통령 선거는 1960년 3월에 치러졌는데 이승만 정부의 집권 연장을 원한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다양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권력을 승계할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극심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일 개최되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에 하야하여 제1공화국은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4대 정부통령 선거 이후 전개된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변화를 4.19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를 이어 새롭게 집권한 세력은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했는데 당시 분위기에서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확인한 직후여서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제5대 국회의원 선거가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로 다수당이 되어 집권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었지만 그것을 통제하여 사회 안정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공식 출범한 것은 1960년 8월이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장군을 비롯한 일부 군인들의 쿠데타로 민주당 정부는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정치 변화를 5.16 군사정변이라고 부릅니다.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것은 이와 같이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1961년 5월 군사정변 이후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제5대 대통령을 선출하고 1963년 12월에 제3공화국이 공식 출범하기까지는 군사정부 통치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박정희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에 부합하지 않지만 군사정부의 지도자와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박정희라는 점에서 편의상 박정희 정부 또는 군사정부를 혼용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두 가지 점에서 이전 정부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치나 통일 문제보다 경제를 정책의 최우선위에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하였듯이 개발 의지가 확산된 1950년대 후반에 이승만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한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 개발에 관심을 두기는 하였지만 경제보다는 정권 연장 등의 정부의 정책에 우선순위가 두어졌습니다. 4.19 혁명의 결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당시 국민들이 경제 개발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를 채택함과 동시에 집권 초기부터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토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민주당 내 신파와 구파 간의 갈등으로 경제계획을 추진할 경제정책이나 제도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군사정부의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역시 경제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정부가 내건 혁명 공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부 세력이 쿠데타 당일 발표한 혁명 공약을 정리한 것입니다.
총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혁명공약의 1항과 2항은 외교 안보에 관한 공약이고 3항은 사회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4항이 경제에 관한 공약이었는데 군사정부는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제5항 역시 경제와 연관되는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는 통일 달성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었는데 군사정부는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라고 공표하여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우선 경제 경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경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였습니다. 둘째, 박정희 정부는 성장지향적 특징을 가졌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이런 특징은 제1차 경제계획의 목표 성장률을 7.1%로 상정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말기에 수립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연평균 목표 성장률은 5.2%였고 민주당 정부에서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5.6%여서 이들 계획의 목표 성장률보다 1.5%포인트에서 1.9%포인트 이상 높았던 성장률이었습니다. 더욱이 제1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1954년에서 1960년까지의 연평균 실제 성장률 4.7%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실제 성장률은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1954년의 성장률은 5.2%였고 1957년 8.7%, 1959년 5.2%, 1960년 2.3%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경제 전문가들이나 주한 원조기구 대표는 박정희 정부의 목표 성장률을 지나치게 의욕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군사정부 관계자들도 7.1%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비상한 노력과 대핍, 그리고 정부의 강력하고도 능률적인 활동이 요망된다고 강조하여 매우 높은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가 이렇게 매우 의욕적인 목표 성장률을 채택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제 개발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경제 부흥이 완료된 1950년대 후반에는 사회에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널리 확산되었고 경제 개발의 필요성을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시대적 요구를 이승만 정부는 수용하지 못했고 민주당 정부는 수용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이런 시대적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이후 강의에서 설명하겠지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히 실천한 강한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권의 정당성 결여를 경제적 성과로 만회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당 정부를 군사정변을 통해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물론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1964년 10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정권의 정당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 성과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사정부는 제1차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 하나의 가정으로 북한이 공산 침략을 계속 획책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들과 대결할 수 있는 경제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경제 성장을 통한 체제 경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박정희 정부는 7.1%라는 매우 높은 목표 성장률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경제를 중시하고 성장 지향적이었던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제시한 경제 계획을 곧바로 수립해야 했습니다.